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한 줄기 빛이 북해의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1969년 10월 노르웨이 북해에서 한 지질학자가 바위 샘플을 자외선에 비춰보는 순간 그의 눈앞에 황금빛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이 노르웨이를 유럽의 가난한 변방국가에서 세계 최고 부국으로 변모시킨 기적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과연 이 기적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됩니다. 네덜란드에서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었을 때 영국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식민지 시대의 영광이 사라진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영국에게는 희망의 빛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지질학회는 자국 대륙붕에 석유나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단언했었어요. 200년 넘게 농업과 어업, 목재업에만 의존해온 노르웨이였으니까요. 심지어 1960년대까지도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 영국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간의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죠. 각국 해안선으로부터 등거리에 경계선을 그어 대륙붕을 분할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이 협정이 자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협정 체결 후 여러 외국 석유 회사들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탐사를 시작했어요. 노르웨이는 석유 채굴 기술이 전무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부는 영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채굴과 수익 창출의 기회를 주되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로열티와 세금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몇 년간은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수많은 탐사 우물을 뚫었지만 상업적 가치가 있는 석유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필립스 석유 회사도 수년간의 실패 끝에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르웨이 정부가 계약상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우물을 더 뚫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1969년 10월 25일 지질학자 맥스 멜리가 목격한 그 황금빛 빛깔 말이에요. 자외선 하에서 암석 샘플이 보여준 그 밝은 형광은 석유의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멜리는 후에 우리가 정말 금광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어요. 2개월 후인 크리스마스 이브 노르웨이 당국은 세계를 향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석유가 있다. 이 발견이 바로 에코피스크 유전이었고 북해에서 발견된 대형 상업 유전 중 하나였죠.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매장량은 약 33억 배럴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코피스크의 위치였습니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와 거의 등거리에 있었는데 1965년 협정에 따라 노르웨이 영토로 분류된 것이에요. 만약 경계선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 거대한 보물은 다른 나라 것이 되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코피스크 발견 이후 대형 유전들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스타트 피오르드, 걸프렉, 오세베르그, 그리고 1979년의 트롤 가스전까지. 트롤은 오늘날까지도 핵심적인 가스 공급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발견으로 노르웨이는 막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자원 부국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절대적인 생산량으로 보면 노르웨이는 세계 상위권의 석유, 가스 생산국입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생산된 자원의 대부분을 수출해왔고 2024년 기준으로 원유 가스는 노르웨이 전체 상품 수출 가치의 약 61%를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풍부한 화석 연료 자원과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낮은 부패율이 결합된 나라가 드물다는 점이죠. 이런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석유와 가스 수익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갔어요. 현재 국영 석유 회사인 에퀴노르는 생산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 정부는 석유 기업들에게 최대 72%의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세수입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정부 연금기금,
일명 석유펀드로 들어갑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산하투자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이 펀드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로 국민 1인당 약 3,500만 노르웨이 크론에 해당하는 규모로 소개됩니다. 정부는 이 펀드에서 예상 실질 수익률 약 3%만을 인출해 예산에 사용할 수 있고 원금은 건드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런 엄격한 규칙 덕분에 석유가 고갈된 후에도 미래 세대들이 이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은 GDP의 약 4.96%에 달해 OECD 상위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출 의존 구조, 대기업 중심의 쏠림, 저출생, 고령화, 부동산 편중과 높은 가계부채 GDP 대비 100%대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실제로는 석유 산업에서 파생된 수입이지만 통계상으로는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점을 고려하면 노르웨이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관대한 복지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장애 및 질병 수당에 넉넉한 예산을 쓰고 모든 교육 과정이 무료이며 학생 1인당 교육에도 큰 비용을 투입하죠. 물론 이러한 복지의 상당 부분은 자원 수익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노르웨이가 경제 다각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에요. 비석유 수출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율은 GDP 대비 대략 1.6% 수준으로 인근의 스웨덴, 핀란드보다 낮습니다. 혁신, 창업 생태계와 벤처 투자 규모도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작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학생 성취도에 관해서도 일부 분석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과목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죠. 요컨대 풍부한 자원이 도전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안정이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도 한몫합니다.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 세금이 높은 편이지만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생산적인 산업보다 부동산으로 자본이 쏠리는 경향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둔화와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노르웨이판 자원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편 최근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인산염 매장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공식 확인된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가 아직 불확실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채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석유 시대와는 다른 딜레마가 시작된 셈이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를 모범적인 경제 모델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단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자원을 제도화하고 수익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도록 설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 성공의 관성이 오히려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노르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제조 강국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은 GDP의 약 4.96%에 달해 OECD 상위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출 의존 구조, 대기업 중심의 쏠림, 저출생, 고령화, 부동산 편중과 높은 가계부채 GDP 대비 100%대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국민 자산의 상당 비중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만큼 혁신, 창업으로 흘러갈 자본은 제한되기 쉬워졌죠. 청년층은 창업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르웨이가 자원의 풍요 속에서 안주했다면 한국은 기술과 수출의 성공 속에서 멈춰 서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다음 세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석유 펀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설계되었듯 한국도 사람, 기술, 데이터라는 무형 자산을 미래의 생산성, 혁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지금의 강점을
다음 세대의 엔진으로 바꾸는 일, 바로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